자, 엔지니어 윤리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정밀성을 정복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 완벽주의자들에 의해 역사는 다시 쓰여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일본의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음, 그 쓰나미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다면 거기다 안 하지. 그죠? 거기다 원자력을 세웠겠어요? 안 세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설치하냐면 우리는 그 전기를 엄청난 싼 가격으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밥이며 뭐며 전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자력을 지금 발전소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없애자 이런 주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원자력을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가 원자력을 어, 수출을 이제 그 기술을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너희 나라는 안 만들면서 우리나라한테 그거 하냐 갖고는 빵꾸 당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위험을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잘 살아. 근데 앞으로는 못 살게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잘 살지만 그래서 지금 발전소를 될 수 있으면 없애자. 다른 대체물,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 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없애자라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특별한 어떤 공익의 특별한 윤리의식을 우리가 원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문제점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부 고발하신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8쪽에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월드컴의 감사인 신시아 쿠퍼로서 38억 달러에 달하는 회계 부정을 이사에 고발했다. 미국의 유선 통신기업 대기업이었는데 9.11 사태로 인해 경기도 안 좋은 상태였고 이 사진들을 비리까지 겹쳐서 2002년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부정 이사회를 고발을 했고 또 9.11 테러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 큰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단순한 이익으로만 한다면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를 한다면 결국은 오래 못 간다. 이런 예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FBI 요원인 콜린 콜리. FBI가 9.11 테러 위험을 감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어떤 그 내부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BI 요원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비밀경찰 요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내부 고발을 했다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앨런사의 부사장인 세런 왓킨스는 7억 달러의 회계 부정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책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자, 에드워드 스노드는 2013년에 미국이 전 세계인의 통화 기록을 도청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감시하는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하였다.
미국 정부는 그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러시아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도청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나라가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하려 해도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그렇게 도청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주 저널리스트 줄리어 어센지는 내부 고발자 앱사틴 위키리스크를 통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형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내부 고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사 잡지 타임즈에서 2002년에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지금 앞에 3명 있잖아요. 신시아 쿠퍼, 콜린 롤린, 세런 와킨스 이런 사람들을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용기를 높이 사는 문화가 미국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를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면 어째 좀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 물론 미국도 위험하겠지만 왜 위험하냐? 다시는 조금 다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강주에서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영화 도가니 아십니까?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학교 내부 교사가 예부에 고발해서 알려지게 된 실화이지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말 못한다고 그 자기 학생들을 성폭행한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인하학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선생님의 어떤 그 폭로로 인해서 이게 알려지고 영화화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부 고발은 정말 자기 일생을 내 전체를 바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 내부 고발해야 돼 이렇게 교육하기는 힘듭니다. 왜? 네 일생을 바쳐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종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계적인 어떤 고발자들에게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들한테 용기를 내준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 알아도 안 하잖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38억 달러 지금 회계 부정해봤자 어쩌자고 막 이렇게 말아버리면 어때요? 나는 그냥 나 월급만 받고 살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사회는 점점 어때요? 클리어하지 않지요.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해졌다고 봐요. 모든 회계가 지금 오픈된 상태고요. 또 공채 요즘 공채를 많이 하고요.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 공채도 많이 하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에서 직장을 뽑는데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봐서 지금 면접 때는 그 같은 직원이 안 뽑아요. 영역회사를 두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누가 어떤 회사에 영역을 맡길지를 몰라. 그래서 거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으려면 인사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뽑아야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다른 영역회사가 와서 뽑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안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그러면 추천자가 어때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식으로 취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추천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는 사람 또는 내 아들 넣어주시오, 뭐 넣어주시오, 뭐 넣어주시오 해갖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부는 대물림 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함으로써도 서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룰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구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요즘 또 그 기업에서는 수시 채용을 하는데 수시 채용도 마찬가지로 전부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예, 지금 좀 그 영어를 써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많이 깨끗해지고 클리해졌다, 많이 오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왜 타임지 2002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겠는가, 내부 고발한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높이 사자, 좀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자, 이런 의미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매일 거의 신문을 보는데 저는 칼럼을 주로 잘 읽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읽는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석학들이 써놓은 그 어떤 칼럼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왜 칼럼을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거기에 그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어떤 칼럼을 누군가가 맡기면 나는 그 나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어떤 내가 읽었던 책들과 어떤 그런 것들로 함축돼서 글을 쓰잖아요. 내가 한 편의 어떤 그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이 그 신문에 이걸 냈겠는가. 어떤 그 사람의 사고. 저는 한 인간을 우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한 우주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우주를 나는 만난 느낌. 이런 석학을 어디서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해서 저는 칼럼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 칼럼은 칼럼이라기보다 어떤 생각들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프트하고 좀 가볍게 써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마중물. 매주 목요일 아침 기분 좋은 전화를 받는다. 목요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빠짐없는 그분의 전화 내용 또한 한결같다. 오늘 글이 가장 좋아요. 절창이네. 글이 좋은지 어쩐지는 솔직히 글 쓰는 본인이 잘 알지만 그래도 달콤한 칭찬에 기대고 싶어진다. 특히 그분 소리꾼 장사익 선생의 목소리가 워낙 진정성 있고 호소력이 강해서인지 진짜처럼 들린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전화 안 하셔도 응원해 주시는 거 알아요. 1년 넘게 계속되는 전화에 고마움을 담아 사양을 해보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라는 넉넉한 답이 돌아온다. 40대 중반에 데뷔한 장 선생도 초기에는 신문에 기사가 나올 때마다 격려 전화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규 문화유산 국민신탁이사장이다. 그때 장 선생님은 격려 전화에 용기 백배하면서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꼭 이렇게 하리라고 결심했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는 게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먼 인생길에서 혼자일 때도 있지만 사람들과 손잡고 마음을 나누며 걷기도 한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슬그머니 옆길로 새버리는 사람, 휙 나를 추월해가는 사람, 넘어뜨리고 가는 사람, 끝까지 동행할 줄 알았는데 서운하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처럼 한결같기란 그렇게 어렵다. 더구나 요즘같이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은 참 귀하다. 마중물이란 말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예쁘고 뜻이 깊은지 아름다운 보석을 얻은 느낌이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도 펌프가 있어서 물이 잘 안 나올 때는 물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었다. 자, 꾸르륵거리던 펌프에서 이윽고 와르르 물이 쏟아져 나올 때의 그 청량하고 시원한 기분이란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아주 나중에 알았다. 지하의 고인물을 마중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마중물. 자신이 받았던 격려와 이안을 잃지 않고 나에게 돌려주려는 장사익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처럼 돌려주고 싶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도 또 이렇게 나에게 또 다른 이에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서로서로 끌어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겠지요. 세상에도 목마르지 않고 따뜻한 구석이 많다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째요? 진정 좋음,
넉넉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저도 마중물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좀 신기하게 느꼈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 어렸을 때 펌프가 있어가지고 한 바가지 이제 그대로 놔두면 그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펌프질을 해도 그 밑에 있는 지하수에서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다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마중물이라는 것은 몰랐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길 어머 나도 정말 이것이 마중물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우연히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이거 알았었는데 이분도 어떻게 알았네? 그때의 어떤 신기함, 그때의 어떤 그 단어의 그 아름다움 이거 저도 느꼈는데 똑같이 이분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나도 마중물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의 어떤 단점을 막 말하기보다는 친구의 장점을 항상 말해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면 어쩔까. 특히나 지금은 사실은 조그만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을 해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또 예민한 시절에는 특히나 어떤 행동을 해도 예민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칭찬이야말로 마중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학교 4년 동안 3, 4학년 동안은 도서관에서 살았었는데 도서관에 살 때 그 친구들은 저는 죽어도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대학교 3, 4학년 때를 같이 보내면서 우리 고3 때를 같이 보내는 어떤 동지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 3, 4학년 때 특히 4학년 때는 도서관에 살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특히나 취업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너 저기까지 공부했구나 나도 더 해야지 이런 경쟁의식도 있고 그래서 물론 방향이 다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다른 사람은 공사에 가고 다른 사람은 회사에 가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는 평생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직이 되니까 정말 연락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락하고 한 번씩 막 너무 그때 시절 어떤 그 같은 전우의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을 그 쓸쓸할 때 밥을 먹고 커피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셨지만 다른 걸 마시면서 커피를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그 낙엽지는 벤치에 앉아서 우리 서로 1시간 오닥거리고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랬던 시절이 그렇게 그립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하고 나하고는 변치 않을 어떤 우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몇 년 후에는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아버리고 또 다른 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사가 이런 것인가? 그래서 조금 지금도 생각해보면 좀 나는 마음 아파요. 지금 봐도 굉장히 반가울 것 같고 지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최근에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사느라고 너무 찌들어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형편도 아기가 셋이나 된 데다가 아직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아기가 아직도 대학생인 아기도 있고 물론 저도 대학생 있지만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엄마가 4년째 있는데 남편하고 각방을 쓰고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녁에 오줌 소변 대변을 못 누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가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정말 그 돌아가신 뒤에 10만 원, 20만 원 저희금 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돈 100만 원 넣어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은 돈 100만 원이라도 넣어줘서 조금 너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딸이 또 갑자기 뭘 해야 된다고 엄마 나 100만 원만 좀 넣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100만 원 갖고 친구한테도 못 넣어주고 이렇게 살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참 살면서 딸이 주라고 하니까 100만 원은 금세 줌씨로 아들한테는 아니 친구한테는 이렇게 못 주는구나. 그래서 그리고는 또 세월이 이렇게 몇 개월이 이제 몇 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라는 것은 정말 요긴할 때 쓰라고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친구들에게 또는 항상 좀 잘하고 또 영원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나는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칭찬을 말을 하게 되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한테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마중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 25분씩 이제 하라 하니까 25분씩 하는데 교과서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개 수업을 했으면 반드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건데 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게리 쿠퍼만이라고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가 또는 상대는 어떤 언어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칭찬, 인정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라든지 큰아들 또는 칭찬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칭찬이라든지 인정의 언어를 받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참 멋져.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새 옷을 사 입었어. 그러면은 남편 오늘 새 옷 진짜 잘 어울린다. 멋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첫 번째로 나는 칭찬받고 인정해주면은 너는 뭐든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굉장히 기뻐요. 이런 언어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나는 선물을 받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 사람은 속물이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학교를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요즘 많이 타지로 가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서 아빠가 맛있는 거를 사온다든지 어떤 선물 보따리를 하나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보고 싶었다 하면서 선물을 하나 안겨줬을 때 자기는 아빠의 그리움이라든지 아빠 특히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온다든지 했을 때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사그라들어 버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커서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선물을 받으면 나는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선물해 줄 때 가장 기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뭐니 해도 나의 사랑의 언어는 같이 있을 때 좋아.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하도 나 바쁜데 나는 수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쁜데 같이 있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가 하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스킨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이렇게 만져줬을 때 참 행복해.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면 정말 그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무지하게 그 귀남으로서 많이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 특이하다. 외동이가 왜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스킨십이 저기 사랑의 언어일까? 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봉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가 해줬을 때 나는 일이 많은데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누가 설거지도 깨끗이 해놓고 가고 쓰레기도 싹 비워놓고 가고 나이가 타이핑 칠 것이 많으니까 타이핑도 좀 쳐주고 나 컴퓨터 잘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좀 컴퓨터를 좀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럴 때 난 제일 좋아. 나를 위해서 봉사해줄 때.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그 버스 이렇게 차를 타는데 남편이 문을 딱 열어주면서 여보 타 이렇게 먼저 딱 이래줬으면 나 사랑받는 느낌 이럴 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 했더니 기절을 나가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가, 또는 내 여친은 어디에 속한가, 내 남친은 어디에 속한가, 나의 엄마는 어디에 속한가, 나의 남동생은 어디에 속한가, 나의 아빠는 어디에 속한가. 첫 번째 칭찬, 인정의 언어고요. 두 번째 선물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는 스킨십이고,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원하는 것이 특히 뭔가, 그럼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이야. 근데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동안에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질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취미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여친이 선물이야, 남친이 선물이야. 그랬을 때는 어떤 하나를 선물을 하는데, 꽃을 사주는 것보다 화분을 사주면 어때? 오랫동안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엄마가 고구마를 쪘어. 그러면은 나 고구마 하나만 엄마를 싸줘. 나 가서 먹으려니까 하면서 갖고 가갖고 싸가지고 여친을 준다거나, 들꽃도 하나만, 요즘 많이 꺾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꺾어서, 아이 나 생각나서, 너 생각나서 꺾어 왔어 라든지. 내가 돈이라는 것을 요한하는데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선물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나하나 작은 소품, 이런 것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언어를 아셔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것입니다.